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토목공학과입니다. 토목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길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소개받으신 대로 학부는 토목공학과 출신이고 석사는 토목공학과인데 수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수공학을 전공했고 박사는 미국에서 했는데 과 이름은 영어로 하면 Hydrology and Water Resources Department라고 그냥 물과 관련된 집적화된 어떤 전문화된 과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잠깐 잡을 잡고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사실은 강연을 하게 됐는데 주제가 사실은 취지를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스케줄을 바뀌면서 취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왔는데 이 사실은 제가 통보를 받기를 중학교 2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하면서 미래의 세대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이러한 취지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스토리를 전개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서 왔는데 항상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취지와는 다르게 관중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입장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포인트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상태에서 약간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위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관중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선을 이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떤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한 거는 작년에 해보니까 사실 산만하고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 몇 장만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물의 과학화가 문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여기에 다양한 여기에 연령대의 사람들 관심이 있지만 저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사실은 어떤 단편적인 지식이나 이야기의 전체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해봤자 어떤 과학사적인 이야기, 그런 인문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어떤 실제로 내가 장래에 필요한 어떤 내용이 어떤 건가를 좀 심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데 일단은 물의 과학화가 문명인데 제가 왜 이런 주제를 택했냐면 일단 전체적인 서양과 문명에 대한 서양과 동양의 문명에 대한 어떤 약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는 저는 습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대에는 동양에서의 문화는 서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많이 뒤처져가지고 사실은 싸움이 진 상태입니다. 져가지고 서양의 지배를 받았고 근대에 들어서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지배를 받다시피 하면서 지금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과학적인 문명에서 우리는 항상 왜 뒤졌느냐 그런 사고방식에서의 어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서양적인 문명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서양에서는 사고방식이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있는데 동양에서는 인문학적이나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정통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게 우리는 서양 사람들한테 길을 물으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거리를 가가지고 또는 얼마만큼 몇 분 정도의 거리를 가면 무엇이 있을 것이고 왼쪽으로 틀면 몇 미터 가면 몇 피트 가면 몇 마일 가면 무엇이 있을 것이고 또는 10분 가면 무엇이 있을 거 이런 식으로 정확한 정량화된 수치화된 어떤 가르쳐 주는데 우리나라나 동양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사람들 길을 물으면 저기 한참 가다 보면 왼쪽 들으면 쭉 내려가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기 한참 가면 한참이 몇 분이고 얼마냐 쭉이 도대체 몇 분이고 몇 미터를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항상 사고방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물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물을 가지고 과학화시키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마 동양과 서양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일단은 먼저 그 먼 시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기원전 약 3000년 전에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영국이 여기 있고요. 영국이 여기 있고 그 위에 스코틀랜드 위에 있는 섬에서 발견된 화장실 시설입니다. 화장실 시설. 거의 수동식 그 수세식입니다. 화장실 시설이요. 기원전 3000년 같으면 우리 민족은 아직 그 웅녀가 마늘 먹고 고민 상태였습니다. 인간도 안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화장실 시설을 이렇게 실제로 만들었었습니다. 일종의 수세식입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수성이 씻어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했고요. 그게 BC 3000년에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화장실 시설이 지금 이거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유 있게 계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자, 여기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있으면 나일강은 실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류에 카이로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있고요. 이렇게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이로미트라는 겁니다. 나이로미트. 실제로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는 계단을 내려가 뭔가 하는데 반대편에서 보면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 지금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이 있는데 여기에 홍수가 나서 물이 차면 물이 높이가 얼마나 나일강의 물의 높이가 얼마냐 하는 거를 거의 기원전 3000년에 이 나이로미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구에서 금호강입니까? 금호강에 강에 가시면 이렇게 큰 다리를 보시면 교각에 저는 눈금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눈금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눈금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눈금을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망원경 또는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읽거나 눈금을 읽어가지고 강의 수위, 높이를 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물의 양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 물이 얼마나 물이 왔구나. 그래서 물이 얼마나 있구나 하는 걸 저는 지금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3000년에 나이로미트라고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나이로미트. 근데 이집트 문명이 재미가 있는데 이집트 문명이 실제로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실제로 물이 홍수가 일어나서 범람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강물에 떠다니는 영양분들이 마구 이제 일반 땅으로 번져가지고 아주 기름진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이집트 문명은 그 다음 해에 또 홍수가 나면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해마다 이렇게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넘치는 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다음 발생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원래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장마기가 돼가 비가 오면 다시 넘칩니다. 넘치면 내 땅, 네 땅 구분이 안 돼요. 내 땅이 어디냐, 네 땅이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땅, 네 땅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발전하게 된 게 기하학이 발전했습니다. 삼각형의 면적, 사각형의 면적 이런 기하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홍수로 인해 가지고 범람하는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결국 문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 땅, 내 땅 어떤 소유권이 문제가 생기니까 기하학이 발달하니까 수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수학이. 그래서 그 각도가 발달하고 기하학이 발달하게 되고 하면서 그 문명이 이집트에서 문명을 이루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원전 3000년이면 우리는 당군의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이니까 아마 우리는 고조선이 아주 건국도 되지 않을 시절입니다. 보시면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집트 시대부터. 그 문명이, 자, 이집트는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고 어떤 문명에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래 유지가 되려면 어떤 그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 나와야 되고, 새로운 게 만들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지만이, 발전해야지만이 그게 문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집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 이집트나 그리스로 가보신 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리스로는 지리적으로는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고, 우리가 부산에서 제주도 정도 가는 어떤 개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지리적으로 그리스 본토보다는 그리스에서 남쪽으로 이집트에서 가까운 쪽, 이집트와 그리스 본토의 중간에 있는 섬, 크레타 섬 같은 데서 먼저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이집트 문명을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박물관에 이렇게 그 고대 문명들, 박물관에 전시되는 고대 문명들을 보면 저도 사실은 살짝 착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게 그리스 문명이냐 이집트 문명이냐, 우리가 그냥 보아왔던 무슨 스핑크스 비슷한, 또는 뭐 비슷한 이집트에서 보아왔던 비슷한 이렇게 모자 쓰고 연모삼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테네 박물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뺏긴 거죠. 전수가 된 거죠. 제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이집트에서 훔쳐온 건 줄 알았습니다.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처럼 뺏어온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서 제가 직접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갔어. 그 아피스까지 찾아갔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니라고. 이건 그리스가 맞고 기원전 800년 전에 그리스 거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문명이 그대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보시다시피 제가 대표적인 그 물과 관계된 문명 몇 개만 이렇게 집어왔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화장실, 수세실입니다. 수동식 수세식.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물방아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보면 살짝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동네 공용 우물에서 물 퍼다 쓰는 시스템 같은 정도로 생각이 들 텐데요. 이거 지금 여기서 맞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 공동 우물 시설에서 물을 퍼다 쓰는 시설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뭐 어떻게 그림으로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물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죠. 이거죠. 이거 지금 기원전 1000년, 기원전 700년, 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물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냥 먼 산에 있는 저수지에서 고여있는 물을 끌어다 와서 이 우물에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공용 우물이기 때문에 가서 물을 떠다 쓰는 겁니다. 아직까지 집집마다 들어가는 시스템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물 공급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물 공급 시스템이 이렇게. 이런 시스템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선시대 때도 포인터 소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필요한 지역에다가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나오는 시스템이 있었지만은 먼 산에서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동 시스템을 만드는 시스템은 조선시대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마
대한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자, 로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적으로 보시면, 지도를 가지고 보시면 그리스 바로 왼쪽에 로마가 있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고, 그 다음에 문명이 항상 쇠퇴하면 이거는 저는 인문학자가 아니고 사회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명이 항상 오래 유지가 되다 보면 한번 권력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자들은 항상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가는 것 같습니다. 패자들은.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동쪽 문명들은 실제로 그리스 인들이 만드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게 시칠리아 섬 동쪽에 있는 시라큐스 이런 도시들은 그리스인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만드는 도시인데 나중에 로마인들한테 정복당한 이태리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도시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 본토도 정복했지만은 지금 이태리에 있는 도시들은 그리스인들한테 먼저 정복이 돼가지고 식민지화 됐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정복했지만은 그런 도시들이 다시 그리스 문명이 고스란히 로마로 넘어갑니다. 그리스인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더 창의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의적이지 못했고 이집트로부터 받은 문명들을 어떻게 소화만 하고 더 이상 새로운 걸 만들어지 못하고 창의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문명의 방향은 또는 선진성은 로마로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로마를 문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 제가 두 개만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걸 들고 왔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혹시 누가 아십니까? 예? 로마 수교. 우리 어린 친구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저거 교랑도 아니고요. 성벽도 아니고 로마 수로 맞습니다. 수교. 저거 물 공급 시스템입니다. 물을 옮기기 위해서 만드는 수로입니다. 수로. 얼른 보면 이게 지금 다리 같거나 아니면 성 같거나 뭐 건물의 일부 같죠. 콜로세움의 일부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여기에 이렇게 보면 무슨 교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에서 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리로 물이 흘렀습니다. 이 물 어디서 가져왔느냐? 당장 로마만 보더라도 거의 10km, 15km 있는 먼 산에서 물을 끌어다가 도시까지 가져왔습니다. 로마 중심부까지 가져왔습니다. 콜로세움까지 물을 가져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물 공급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물 공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없었습니다. 우리 없었습니다. 중국과도 없었습니다. 중국에 물 공급 시스템이 있었다는 소리 못 들어봤죠. 중국, 지금도 가봤자 중국에서는 그냥 우물 파가지고 물 나오면 그거 퍼다가 썼습니다.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지금 요 그림이 같은 겁니다. 요 그림이 지금 같은 겁니다. 요걸 정면에서 바라본 실제 모형을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사파를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사파를 옆에서 설명하는 어떤 스킴을 보여주는 어떤 다이아그램 같은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댐이요? 아니요, 댐 아닙니다. 댐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조그만 건물들이 지금 차곡차곡 있죠? 뭐 같습니까? 이 친구 작년에 봤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왔네요. 이 친구 작년에 기억나는데, 이 친구.
앞에 앉아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갔던 기억이 나요. 자, 이게 지금 건물들이 쪽쪽 있는데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 같습니까? 응? 우물? 우물을 두는데 이렇게 층층을 둘 필요는 없겠죠. 수력발전소 비슷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 자, 여기에 저수지에 물이 있습니다. 물.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제가 압니다. 이렇게 두난 학생들을 워낙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눈빛만 봐도 저 친구 무슨 생각하구나 제가 압니다. 자, 여기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물이 있습니다. 물을 언덕 반대편으로 넘기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터널을 뚫었습니다. 터널. 여기 이렇게. 그 시절에. 로마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거 로마 시대. 실제로 프랑스에 있는 거는 로마 시대 때 프랑스에 있는 겁니다. 이거.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프랑스에 있습니다. 혹시 놀러 가시면 프랑스의 파리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에펠탑에서 사진 찍지 마시고 이런 거 저기 애들 데리고 이런 데 가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저수지에서 터널로 들어가 물을 이렇게 넘깁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 흐르는 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자, 물레방아를 하나씩 돌립니다. 이렇게. 응? 전기를 만드는 건 그 시절에는 전기는 없었으니까 물레방아를 돌리면 동력이 됩니다. 동력. 물레방아가 뭐 하는 거죠? 물레방아가 뭐 하는 거죠? 맞아요. 물레방아는 곡식 짓는 거죠. 물레방아 곡식 짓는 거 맞습니다. 저 시절에도 곡식 지었습니다. 저걸로 뭘 했느냐? 에? 저걸로 곡식 지었습니다. 곡식 뭐겠습니까? 저 로마 사람들의 주식이. 밀 찌었습니다. 밀 찌어가지고 우리나라 제분 공장처럼 무슨 제분소 있죠? 이게 제분소입니다. 제분소. 여기서도 밀을 각 층에서 각각 만들어내서 밀을 대량 생산해내는 겁니다. 제분소.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에.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저기서 생산한 밀을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주식을 삼았던 겁니다. 그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내도 원래는 농사를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점점 외곽지로 벗어나면서 저기 밀 생산을 점점 외곽지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밀 생산이 경제적으로 사산도 안 먹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밀 생산은 주로 남쪽의 시칠리아 섬에서 아주 햇빛이 많이 나고 넓은 평야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서 밀을 생산하고 남쪽 지방으로 밀을 생산하게 되고 로마 근교에서는 뭘 했는가 하면 근교 산업을 하게 됩니다. 포도를 재배하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포도를 생산하게 되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로마 귀족들이 먹고 난 다음에 먹고 하던 게 줄리에스 시저가 저기 프랑스, 독일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포도가 프랑스 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그 포도 산업 같은 게 로마 시대 때 이미 전수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각 건물 안에 물레방아가 있어가지고 물레방아에서 각각에서 밀을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빵을 만드는 재료를 각각 도시로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력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수력 에너지, 물을 에너지화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밀을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밀을 공급을 하게 되면 공장에서 대량생산 공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하다 보면 원거리상으로 하다 보면 하루 만에 이동이 안 되면 잠을 자야 되고 그래서 숙박 산업 같은 게 또 발달하게 되고요. 그런 개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지도를 보면 로마 마일마다 몇 마일마다
숙박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말 교체할 수 있는 마구간이 있고 하는 지도상에 그런 게 2000년 전에 지도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게. 지금은 우리 관광 안내도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저런 거를 하나를, 에너지를 하나를 이용해서 과학화함으로써 문명을 만들어내고 많은 파생적인 어떤 산업을 만들어내고 생활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깜짝깜짝 놀랄 만한 개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로마를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면요, 주상복합 개념들이 로마에서 벌써 있었습니다. 주상복합 개념이, 건물 하나에 위에는 사람이 살고 밑에는 가게를 하고, 주상복합 개념이 로마에 있었고요. 실제로 채권의 개념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채권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 영화 한니발 보시면 한니발과 전쟁하기 위해서 스키피오라는 어떤 장군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고 주는 게 채권입니다. 채권의 개념이 로마 시대에 벌써 나왔고요. 사실 주식의 개념은 16세기 때 네덜란드에서 동인도에서 나왔는데, 채권은 로마 시대 때 벌써 개념이 나왔고, 주상복합 개념은 벌써 나왔고요. 로마 시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시민권,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로마 시대 때 나온 겁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은 사실 영국에서 먼저 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런 개념들이 로마 시대 때 벌써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조금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동양적으로 와보겠습니다. 동양적으로 오면 인도 북부의 하라파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안 해요. 이 친구는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명이 있습니다. 약간 파키스탄 남부, 인도 북부 정도에 있는데, 거기가 원래 그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모헨조다로 하라파가 있고, 벽돌을 만들어낸 문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물이 있고요. 물 이동 시스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 이동 시스템 없습니다. 이동 시스템은 고대 이동 시스템이 있었던 건 그리스 로마 있었고요. 이동 시스템 없었고 우물이 있었고 그냥 목욕 시설이 있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그냥 동양의 문명의 어떤 그 중심지인데요.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을 많은 분들이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 근데 이제 중국 공용 우물 사용하고 공용 화장실 사용하는 화장실 개념. 중국 화장실 가면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데, 그 공용 화장실 같은 거, 로마에 가면 로마 고대 유적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폼페이 말고 로마 근교에 가면 그런 문명들이 있습니다. 유적지, 폐허 지역에. 그런 데 가면 로마의 건물 양식이나 공용 우물 같은 게 그대로 나옵니다. 공용 화장실. 물을 끌어다가 쓰는데 실제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용 화장실을 쓰고 이런 데도 많습니다. 어떤 귀족들 같은 경우는 집 안으로 들어갔겠죠. 자, 그렇지만 중국을 보면 실제로는 이제 자, 이게 뭔가 하면 여기가 북경입니다. 북경이고 여기가 항저우. 예, 항저우. 여기가 북경인데요. 이게 지금 중국의 대운하를 지금 이렇게 그 궤적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건지 아십니까? 혹시? 어느 분? 중국의 대운하.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중국은 뭐 창의적인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남들이 생각했던 걸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스케일 크게는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운하를 이거 중국 대운하 어느 시절에 만드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수나라 양대 때요. 수나라 맞습니다. 수나라 수문제가 대운하를 만들고 수양제 아들이 때 걸쳐 만들었는데 너무 재정 투자를 과잉되게 해가지고 원래 수나라의 멸망의 원인을 하나라고 사람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나라 때 만든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수나라 같으면 약 600년 정도 되겠죠. 600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612년이니까 600년 뒤에 대운하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이 그림으로 대충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대운하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풍차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풍차 실제로 이게 풍차가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거 풍차를 이용해가지고 요거 지금 곡식 걷어내는 거 아니에요? 곡식 걷어내는 거, 풍차로 곡식을 걷어낸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풍차를 가지고 요거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보시면 논리상으로 물을 끌어올린다. 맞습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보면 논리상으로 지금 여기에 바켓스가 달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면 바켓스에 물이 탁 하는 순간 거기 바켓스에 물이 걸리는 것이고 올라가다가 물이 여기서 옆으로 부으면 옆으로 물이 싹 이동을 하는 겁니다. 관계시설이라고 합니다. 관계시설. 여기 또랑에서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관계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제가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가장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한 그 금속이 은입니다. 은광에서 은을 파내기 위해서 지하 몇십 미터를 내려가면 지하 속에 땅을 파니까 물이 생깁니다. 그걸 파내기 위해서 비슷한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비슷한 원리를. 풍차를 몇 층으로 쌓고 난 다음에 땅 위로 지하에서 물을 보내는 겁니다. 풍차를 이용해 저는 원리로. 그런데 풍차가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는. 풍차를 누가 돌리는지 아십니까? 노예들이 돌립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24시간 쉬지 않고 풍차들은 노예들이 돌립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거의 20대에 다 죽어 나갔다고 그럽니다. 저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이거는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수력 에너지를 이용한 겁니다.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면 이렇게 터빈이 돕니다. 이게 돌면 이게 이제 프레임을 이용해서 다시 여기도 돌고 돌리는 게 이게 지금 치크닥 움직입니다. 물이 돌아가면. 움직이면 여기가 문이 들썩거리겠죠. 일종의 아궁이에 부채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채질하기 때문에 불이 안 꺼지겠죠. 그래서 용광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용광로. 여기서 지금 쇠를 달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무식하게 무작정 그냥 손으로 붙이고 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동력화된 어떤 용광로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로마성 맞습니다. 여기 로마성 어디 있는 건지 아십니까? 로마에 중국 로마성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사람들은 만리장성에 대해서 위대하다고 뭐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만리장성이 별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별로 창의적인 생각이 전혀 들어있지도 않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스케일만 크게 지었다는 것 뿐이지 전혀 새로운 것도 없고 창의적인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자, 이게 로마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말로 번역해서 로마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영국 가면 헤이드리안 월이라고 그럽니다. 헤이드리안 월. 또는 로만 월. 영어로 로만 월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이름은 헤이드리안 월이라고 합니다. 헤이드리안 월. 왜 헤이드리안 월이라고 그러냐면 로마의 5명의
훌륭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오현이라고 부르죠. 오현제. 오현제를 알고 있네요. 오현제 중에 한 명이 하드리아누스 황제라고 있습니다.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까먹었어요? 저도 까먹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입니까? 그런 황제가 있죠. 그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나오는 영화가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오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인데 그 아들하고의 알력 다툼에서 로마가 서서히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오현제가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무슨 자줏빛 뭐 어떻게 그 뭐라 그러나 그 황제 옷을 입고 어쩌고 하는 수필을 쓴 그 유명한 황제, 그 황제입니다. 그 오현제 중에 한 명이 하드리아누스 황제라고 있는데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잠깐만요. 이거 내가 그림을 가져왔나? 아, 여기 제가 가져왔네요. 자, 이거 가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저는 실제로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헤이디라는 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가 이름이 영국의 뉴캐슬입니다. 뉴캐슬 이름도 캐슬입니다. 캐슬 그죠? 도시 이름이 왜 뉴캐슬이겠습니까? 뉴캐슬이고요. 여기 이름이 카일라일이라는 도시입니다. 카일라일이라는 도시에서 뉴캐슬까지 동서로 이쪽 해변에서 저쪽 해변까지 로마 시대 때 이 성을 쌓았습니다. 실제로. 그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영국 동쪽 해변에서 영국 서쪽 해변까지 성을 쌓은 게 헤이디리안 월이라고 부르고 저게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저게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자, 만리장성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만리장성. 적들을 막기 위해서 무슨 예.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오랑캐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맞습니다.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집에 담 왜 쌌습니까? 도둑 막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흉노자라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한 황제가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네. 신나라 진시황. 진시 황제 때부터 쌓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시 황제 때는 그냥 흉내만 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진시 황제 시절하고 이때 시절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사치로 완성을 했습니다. 벽을 쌓았고요. 그래서가 아니고 제가 깜빡했는데 이 목적이 뭔가 하면 로마도 성벽을 쌓았죠. 목적이 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기민족의 지분을 막아내기 위해. 그렇죠.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때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르마는 그 이후입니다. 노르마는 그 이후에 스코틀랜드를 맞고요. 저들의 적들은 그냥 스코틀랜드인입니다. 로마가 영국을 정복합니다. 정복. 언제 정복하나 하면 네로 황제 삼촌이 4대 황제입니다. 네로가 5대 황제입니다. 5대 황제. 4대 황제가 클라디우스라고 삼촌입니다. 삼촌. 클라디우스 황제가 약간 조금 팔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황제 때 영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영국을. 사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약간 팔푼이 같아도 클라우스 황제는 이 세상에서 아주 큰 업적을 하나 남깁니다. 제가 잠깐 참고로 말하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남긴 업적이 뭔가 하면 로마의 그 원로원의 이국 출신들, 이민자 출신들을 받아들인 최초의 황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 출신도 받아들이고 프랑스 출신도 받아들이고 다 했던 게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을 받아들인 거죠. 원로원에. 그때 만들어졌는데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 민족이 여기
영국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벽 때문에 생긴 게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어떤 반목, 38선 같은 겁니다. 38선. 예, 지금은 일종의 38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 저때 만들어진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 성은 만리장성처럼 아주 성한대로 남아있는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영국 그 문명이 넘어오면서 여기에 있던 성을 다 허물어 가지고 저 돌을 가지고 영국에서 건물을 짓거나 성을 쌓거나 다 옮겨서 활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남아있는 게 지금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고 이렇게 흔적들이 폐허들이 많이 남아있고 성한대로 남아있는 것도 아주 부분적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영국에서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적고 아주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휴양을 즐기러 가는 그런 곳으로 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비슷한 성, 아주 대규모의 스케일의 성을 쌓았는데 왜 우리는 만리장성만 기억하고 로마성 헤드리안 월은 아무도 기억을 못하느냐. 사람들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어떤 발상들은 비슷하게 했다는 거죠. 동양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또 중국의 뭐 위대하다. 제가 중국을 편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창의성을 지금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서 창의적인 측면에서 시각에서 바라보면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비교를 해가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지금 만리장성입니다. 이게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 비슷합니다. 안에 지금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여기도 지금 비슷하게 지금 모양이 되는데 이전에는 아마 여기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여기에 헤이디리안 월을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어떤 기능들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도 다니고 어떤 감시하는 어떤 기능을 가진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여기에 장교들을 어떤 건물 들어가면 실제로 목욕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목욕 시설들 그 시절에 저기도 물을 끌어다가 목욕 시설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동양과 서양의 어떤 물을 활용하여 과학화를 이끌고 문명을 서로 만들어내는 걸 간략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여기서 뭔가를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그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사실은 이제 조금 창의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도전 정신을 사람들한테 가지게 하고 싶은데 그거를 도대체 창의력이 뭐고 도전 정신이 뭐냐 이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는 거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창의력이 뭔지 창의력이 어떻게 생기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해 주고 특히 학부모들한테 제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싶고 머리 개발시키고 싶고 창의력을 키워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적으로 제가 지금 이런 주제를 적어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 느낀 게 사고하는 방식이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과 다릅니다. 사고하는 방식이.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을 할 때 보면 우리 지도교수는 물을 전공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도교수는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물리학과 출신. 우리 지도교수는 수자원을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그 토목공학에서 하는 수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물 가지고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가 됐습니다. 전류의 흐름하고 물의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교수는 전기 이야기하고요. 저는 물로 이야기하고 막 영어로 지끌지끌하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논리가. 사고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를 보면 순서가 우리는 자, 루트 2를 하고 싶으면 루트 2를 쓰는 사람이 있고 2를 먼저 쓰고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사람이 있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고방식에. 그거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남이 하는 거는. 그래서 동양 사람들, 제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벨상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 창의적인 생각을 사고 싶으면 제 경험상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우리 학부모님들 애들한테 창의력을 심어주고 싶으십니까? 창의력을 심어주고 싶으시면 특히 학생들 창의력을 가지고 싶으면 시키십시오. 뭘 시키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국수 잘 끓이는 사람이 수제비도 잘 끓이는 법입니다. 그죠? 칼국수 끓일 줄 알면 수제비 한 번도 안 끓여본 사람은 수제비 끓이라 그러면 대충 만들어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된장찌개 잘 끓이는 사람이 순두부찌개 어떻게 만들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애들 귀한 아들이죠. 귀한 아들이죠.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귀한 아들인데 일 안 시키려고. 일 시키십시오. 일 시키십시오. 일 시키라는 게 노가다 대단한 일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그걸 직접 하게 하십시오. 직접 하게 해야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령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 시킵니다. 제가 볼 때. 하라 그러면 당장에 우리 가족도 하라 그러면 안 시킵니다. 우리 아들 귀하다고 이불 개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설거지 직접 시켜보십시오. 설거지 하다 보면 설거지 요령이 생깁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 아십니까? 똑개, 똑부, 멍게, 멍부 이야기 아십니까? 자, 인간은 네 가지로, 쪼크입니다, 쪼크. 인간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똑부, 똑개.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 멍게, 멍부. 세상에 네 가지가 부류가 있는데, 이거 사실은 서양의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부류는 어디겠습니까? 네 가지 중에서. 이 세상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틀렸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켜온 사람은 똑개라고 합니다. 똑개.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은 세상을 생활하면서 나는 똑똑하고 게으르하기 싫잖아요. 그걸 어떻게 계기까, 극복할까 하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개는 진공청소기를 발명을 한다는 거죠. 청소를 하는 대신에. 똑개는 빨래 손으로 하기 싫으니까 세탁기를 어떻게 만들어볼까 개발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똑부는 똑똑하면서 부지런하기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났고 모든 게 잘 풀리니까 필요가 없어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제일 세상에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똑부라는 거죠. 똑똑하면서 똑개라는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멍게,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세상에 설보는 사람.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멍부는 뭐냐?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절대로 상사로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상사로 만나면 인생 조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청한데 부지런만 해가지고 아침 8시에 나오라. 저녁 8시까지 잡아두고 하는데 열심히 하자. 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해보자. 어떻게? 그게 멍부입니다. 자,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창의력을 심어주고 싶으시죠? 제 경험상입니다. 시키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리고 해라라고 그러지 말고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보면 어떻겠니? 내 의의를 말하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너도 다르게 해보라 하고 권유하거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키십시오. 우리 아들 귀합니다. 귀한 만큼 일을 시키십시오. 구체적으로 박스를 한번 쌓으면 제가 봤습니다. 박스를 샀는데 박스를 일자로 샀더라고요. 박스를 지그저그로 쌉니다. 튼튼하죠. 쌓게 해본 사람하고 안 쌓게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자,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자, 학기에 3월 2일 날 새 학기에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강의실에 좀 배정이 잘못돼가 한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강의실인데 60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수업을 즉 들어갔는데 요즘은 학부형들은, 우리 학부모들은 상상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인데 뒤에 5명이 서 있어요. 너희들 왜 서 있니? 그러면 책상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씁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제가 실제 경험하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옆방에서 책상 하나 가져오든지 친한 사람하고 엉덩이 밀치고 같이 앉든지 해결했겠죠. 그럼 요즘 애들은 해결 안 됩니다. 안 시킵니다,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애들한테 직접 구체적으로 시키십시오. 제가 김장 담으라 소리 안 하잖아요. 애들한테 김장 시키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김장 시키는 소리 아닙니다. 이불 개는 거 시키면 이불을 한번 개보면 요리조리 개고 시키고 청소를 해보면 요리조리 어떻게 하면 청소를 하면 더 편하게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을 시키십시오. 시키면 창의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칼국수 끓이다 보면 나중에 수제비도 끓일 줄 알고 하게 되는 겁니다. 화학 실험 잘하는 여자들이 요리 잘하는 거 아십니까?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화학 실험하다 보면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하잖아요. 요리할 때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맛이 개판되든 어떻게 되든 넣어보는 겁니다. 이러저런. 그러니까 실험 정신이 생기고 도전 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일을 시키면, 직접 하다 보면. 그래서 일을 시키십시오. 우리 귀한 아들일수록 일을 시키면 사고방식이 확장이 됩니다. 확장. 요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 다음에 개기게 됩니다. 개길 생각을 합니다. 요거 어떻게 개겨볼까 하면 창의력이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요령이 생기는데 요령이라는 게 창의력을 생각합니다. 저는 요령이라는 게. 요령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애들 일을 직접 시키십시오. 직접 구체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어떻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권유를 해보면서 유도를 하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방향을 이야기해 보시는 게 저는 창의를 키우는 제 나름의 터득한 방법입니다. 저도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끝입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조금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단편적인 지식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단편적인 지식.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편적인 지식. 대운하가 수나라를 만들어줬다? 돈 안 됩니다. 돈 안 됩니다. 그거. 단편적인 지식을 자꾸 심어주려고 그러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고 싶은 걸 시키는데, 설거지를 직접 하고 싶다고 시키는데, 네. 하기 싫은 일은 안 시켜도 괜찮은 거죠.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유도를 유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상의를 해보거나 그게 어떤 방향성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고 아니면 어떤 목적이 취지가 있으니까 하기 싫어도 왜냐하면 세상살이를 하는데 어머님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제 생각하기에는 90%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10%밖에 안 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 공부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여기. 여기요. 오케이. 언제까지 오래 가나 보자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과 학부들과 마찬가지로. 공부해! 저런 거 새끼는 왜 공부하냐는 하고, 공부 좀 해라! 근데 뭘 할까? 어떻게 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모르면 아는 사람하고 상의를 하고 아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랜드 투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랜드 투어.
그랜드 투어라고 있습니다. 그랜드 투어. 영국 대영 제국 시절에요. 귀족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려니까 잘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돈만 있고, 그러니까 산업혁명가가 돼가지고 돈은 많은데 내가 자녀를 교육시킬 만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돈을 주고 사옵니다. 지식자들을, 교수라든가 학자들을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내 자식들을 딸려보내가지고 학자들하고 같이 여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랜드 투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거 보고 피비캐쳐 나오는 영화 있죠. 사막에서 막 여행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고립돼가지고 막 했던 그런 영화 생각나십니까? 그게 그랜드 투어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랜드 투어의 성과가 뭔가 하면 귀족 자녀의 자식이 학자들하고 가가지고 북부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난 다음에 개척을 시작한 게 아프리카 개척입니다. 실제로 그랜드 투어의 성과입니다. 그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을 데리다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 거지, 모르는 대로 공부를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애들 막 나무랄 때도 막 소리 지르고 할 때 기분 풀리면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십시오. 기분 시원하면 그때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애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고 상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게 내 애한테 유리할까? 내 애를 위해서 지금 소리를 치고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방법유사하거나 맞느냐 이거죠. 속이 시원하면 소리 치고 욕하십시오. 그때뿐입니다. 그죠? 속이 시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